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녁 식사 후 잠이 들기 전 이 채널 사연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도 누군가에게 써야 할 편지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봅니다. 그 사람은 못 들어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그 사람에게도 닿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찬바람이 부는 이때쯤에는 항상 이렇게 마음 한편이 아리듯이 아파 저린 것 같아 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제가 처음 마음이 시작된 때가 이맘때였거든요. 저는 그 전부터였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비친 게 딱 요즘 같은 날씨였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하얀 피부, 그리 크지 않은 눈인데도 눈매가 그윽해 웃는 모습이 예뻤던 그 사람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찬 성격에 부당함을 절대 지나치지 못했던 그 사람은 친절하기까지 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제가 있었다는 게 그 모든 순간이 행운이었죠. 제게 그 사람은 행운이자 행복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입사한 회사에서였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제 사수였거든요. 군대 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좀 늦게 한 탓에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도 한두 살 나이가 많았던 저였기에 실수하고 싶지 않아 저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꽤나 커졌지만 그때는 중견 패션 회사였던 회사에서 저희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때는 야근이 많은 건 당연했고 밤새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공장 사장님들 비위 맞추는 일도 저희가 했어야 했고 납품 맞추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트럭에서 날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기도 했고 회사가 잘못되는 상상만 해도 억울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내며 버틴 한국인의 저력을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이겨내고 야근 따위 해낼 수 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요.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는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서로는 만나자고 할 정도였죠. 풋내기들이라 그런 감정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젊은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감은 사랑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그랬죠. 동갑이라는 것 하나로 유난히 저를 챙기고 제가 한 실수를 누구보다 열심히 수습해주던 사수에게 저는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멋졌습니다. 정말 날아다니면서 저희 신입들이 할 수 없는 수습들을 휙휙 해치웠거든요. 그러면서도 상사, 공장장님, 납품업체, 운송기사님들이 가끔 저희를 몰아세우며 책망을 하실 때 나서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요. 저를 비롯한 동기들이 셋 있었는데 그 셋 모두 그 사람을 동경하며 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이 늦게 끝나는 만큼 회식도 잦았습니다. 일을 마치면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과장님 이하만 모이는 소모임도 많았죠. 솔직히 야근은 그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요. 밥만 먹고 헤어질 때도 많았지만 거의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들어가 잠을 자야 했는데 회식조차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 사람과 더 오래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저는 그 사람을 동경하다 못해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짝사랑이었죠. 그런 그 사람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에게 잘해주니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심한 성격의 저는 고백도 못하고 소가리만 했습니다. 동경으로 시작된 마음이다 보니 감히 그 사람 곁을 제가 차지하겠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총각 과장님이 그 사람에게 혜경씨,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건데 나랑 사귀는 거 어때? 라며 모든 팀원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서 모두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호탕하게 웃으며 에이 과장님 조금만 빨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 좋아하는 사람 얼마 전에 생겼는데 아쉽지만 다음 생에는 좀 더 빨리 말씀하세요. 이번 생에는 과장님 순서가 없네요. 라며 쌩긋 웃으며 과장님을 보더라고요. 여기저기 웃음을 참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척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과장님이 여사원들을 상대로 여기저기 찔러보며 바람을 피우고 다니기로 유명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 직원들도 꽤 되고요. 그러다 그 사람에게 꽂혀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렇게 찝쩍거렸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웃으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넘어오는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싶었던 과장님은 나름 회심의 한 방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건데 그마저도 우습게 차이고 말았던 거죠. 저는 그 사람의 당참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런 순간에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였다면 대답도 못하고 땀만 삐질 흘렸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와 다른 그 사람의 면모가 더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으니까요. 상대방이 무례하지만 않다면 오히려 다정다감한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났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뭐든지 더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에는 기절하듯 잤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제가 장손이다 보니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셨거든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두 분이서 저를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키우셨기에 저는 학교 다니면서 축구 한 번을 마음 편히 해보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다지 잘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지냈고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남몰래 패션 업계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경영학과나 법학과에 가길 원하셨기에 저는 서울 중위권의 대학의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진학이었기에 흥미를 갖지 못했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디자인 학원에 다니며 취미로 알기만 해보자 했었죠. 그러다 군대에 갔는데 선임 한 분이 그림 그리는 저를 보시더니 야, 너는 이렇게 잘 그리면서 왜 미대를 안 갔어?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제가 가고 싶은 진로가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을 하지 않고 디자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께 들켰죠. 난리가 났고 다시는 디자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라며 다그치시는 바람에 약속을 했고 복학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근질근질해졌습니다. 부모님께는 취업 준비한다고 하고 다 패션 회사에만 지원했습니다. 패션 회사라고 해서 다 디자이너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소심한 반항으로 패션 회사에라도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합격을 하고 다니게 되면서 거의 매일 야근하랴 회식하랴 번번이 늦으니 어머님 눈에는 고생스러워 보이셨는지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가 더 고생이실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달인 각종 건강즙을 챙기시는 건 물론이었고 식사에도 엄청 공을 들이셨죠. 어머님은 본인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항상 최고의 밥상을 차리시는 게 자랑이자 보람이셨습니다. 항상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어머님께 고마웠기에 말씀을 어긴 적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님도 크게 목소리가 크신 분이 아니셨기에 저희 가정은 저만 말썽이 없으면 큰 소리가 날 일이 없는 집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능력에 한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정도의 저를 부모님은 인정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하겠다 했을 때 많이 놀라 하셨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외가 쪽에 미술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상당히 어렵게 사시다 돌아가셔서 그쪽 일은 아무래도 생계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고루한 옛날 분들이신 걸 알면서도 그때는 좀 고집을 부려봤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쪽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 본격적으로 해볼 엄두도 안 났으면서 늦은 사춘기였는지 괜히 그래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아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회사를 다닌다고 다니니 어머님은 더 마음이 쓰이셨을 겁니다. 그 마음 헤아릴 수 있었기에 어머니가 주시는 건 다 잘 먹고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절 사랑하시는 만큼 저 역시 어머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저항 없이 굴어야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뿌듯해 하시는 표정이 싫지 않았고요. 아버지도 특별히 어머니와 문제가 생길 일은 안 하시는 성품이셨기에 어머니는 두 남자를 챙기시면서 행복감을 느끼셨고 나는 너희 아버지랑 너가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한 게 너무 좋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버지랑 너 챙기려고 태어난 것 같아.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완벽히 하시는 게 세상의 전부인 분이셨고 그로 인해 저와 아버지가 멀끔해지는 걸 보람으로 여기신 거죠. 집안일 자체가 티도 안 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어지간한 정성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어릴 적부터 봐서 알고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그저 제가 무탈하고 건강히 일상을 이어가기만 하면 효도하는 거라고 하시는 부모님께 반항을 하거나 미움을 살 일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요한 호수 같은 제 마음에 그 사람은 조약돌을 계속 던졌습니다. 본인이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던지는 그 사람에게 제 파동은 닿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레 먼저 포기를 했었죠.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가벼운 회식을 마치고 각자 흩어지려는데 그 사람이 성원 씨,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래?
라며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찌나 떨리던지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을 마신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네, 선배, 뭘 도와드릴까요? 라며 물으니 내가 저녁을 먹은 게 체했는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시간에 약국문은 닫았을 테고 어디 가서 탄산 음료라도 좀 사다 줄래? 이대로 택시 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라는데 정말 안색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챙겨주신 상비약이 있더군요. 선배, 제가 물을 좀 사올게요. 이 약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제예요. 라며 내밀었습니다. 약을 받아들던 그 사람은 어쩐지 성훈 씨한테 부탁하고 싶더라. 물은 됐어. 그냥 삼켜볼게. 라며 웃더라고요. 어휴, 무슨 약을 물도 없이 마셔요.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기다리세요. 라고 답을 하고는 근처 슈퍼에 가 물을 사서 건넸습니다. 얼른 약을 먹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 곁에 앉아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손을 주물러주고 등을 쳐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솜사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봄처럼 몽글거렸죠. 그 사람의 아파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곁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오로지 혼자 보고 있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저 그것만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은 약을 먹고 좀 괜찮아졌는지 성우 씨 고마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라더니 웃더군요. 그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좀 걸으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늦었는데 괜찮겠어? 나는 집이 멀지 않아서 걸어갈까 했거든. 그러면 소화가 좀 될 것 같아서 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가시는 데까지 같이 걸어요. 저도 좀 걷고 싶네요. 라고 답하고는 일어나 그 사람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둘밖에 없는 게 어색해서 별 말도 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훈 씨, 부모님한테 예쁨 많이 받고 컸지? 딱 티가 나. 나 같은 쌈딱이랑은 다르게 우아하다고 해야 할까? 라며 말문을 열더라고요. 부모님이 워낙 성품이 온화하세요. 그래서 재미없죠. 저도 알아요. 라고 답하고 웃었더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생각했었어. 성훈 씨는 귀티가 난다고. 오해하지 마. 라며 허둥거리는 그 사람에게 알아요. 선배도 매력 있어요. 당차고 씩씩하고 정의롭고 유연하고 지혜롭고 순발력 있고 자상하고 정도 많고 라고 말하는 저를 그 사람이 빤히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을 봤더니 내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웃는 사람 처음 봐. 와,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네. 라면서 웃더군요. 마음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럽더군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지 얼굴이 붉게 되는 게 느껴지고요. 당황해서 저는 고장난 로봇처럼 뭐라고 답도 못하고 그게 라며 허둥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본 그 사람은 크게 웃으며 알았어, 알아. 성호 씨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하는 거 오해 안 해.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취하지도 않았던 술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휘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아니요, 저 선배 좋아해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본 그 사람은 갑자기 멈춘 화면처럼 멈춰 서더군요. 그런 그 사람에게 전부터 선배 좋아했어요. 그런데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감히 고백도 못하고 혼자 몰래 좋아했어요. 선배 같은 사람을 저는 좋아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성훈 씨가 왜? 뭐가 아쉬워서? 나를 좋아해? 라며 대묻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의 눈은 너무 놀라 엄청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선배가 어때서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자 그 사람은 제 손을 잡더니 춥다 성훈 씨, 우리 걷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10월의 밤거리는 겨울과는 다르게 오소소 돋는 소름이 느껴지는 은근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추위가 가슴에 스며드는 것인지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표현해서인지 그날 밤 길을 걷는 제 마음은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걸음을 멈춘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게. 저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라더니 잡은 손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서는 그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며 저는 괜한 소리를 했나 싶었지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말을 해서인지 후회가 되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탄 택시 안에서는 웃음이 났습니다. 나중 일이야 어찌됐건 제 마음을 표현해 보기라도 한 게 어디냐는 생각이 컸거든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했습니다. 그 사람도 전과 달라진 것 없이 일을 했고요. 괜히 표를 냈다가 못나 보일 것 같아 더 일을 잘하려고 애를 쓸 뿐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지기도 했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그 일은 그저 그렇게 잊혔습니다. 일은 계속 많았고, 그만큼 회식도 여러 번 했고, 피곤에 절어 쓰러진 일요일도 여러 번 지났으니까요. 저만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파티 겸 종무식을 한다며 다들 드레스 코드에 맞춰 입고 출근을 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레드와 블랙으로 옷을 입고 모인 직원들은 지친 기색보다 들뜸이 더 엿보였습니다. 패션 회사 직원들답게 다들 멋을 내니 좀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그 사람은 평소에도 돋보이던 패션 센스가 더 돋보이더군요. 까만색 앙고라 니트에 검은 트위드 스커트를 입고 붉은 재킷을 입은 모습은 튀지는 않아도 센스가 좋아 보였습니다. 화장에도 신경을 썼는지 조금은 짙어 보이긴 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보지 않는 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까 걱정이 됐거든요. 종무식을 마치고 파티를 위해 장소를 이동할 때도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약간은 들떠 동기들과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즐거운지 더 많이 웃더군요. 그렇게 그날도 조금은 즐거운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였기에 조금은 더 흥에 취해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큰 마음을 먹었는지 샴페인과 와인을 대량 풀어 영화에서나 보던 파티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파티 장소를 빠져나와 각 부서별로 회식을 가자며 뭉치기 시작하더군요. 다들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웠는지 회식에 합류하는 인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 부서도 자주 가던 식당에 전화를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몇몇이 데이트가 있다며 빠지긴 했지만 거의 식당에 모이더라고요. 저와 동기인 한 친구는 이렇게 차려입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회사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구나. 형, 우리 여자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라며 울상을 짓더군요. 식당 이모님은 어이구 오늘 같은 날 회식이 뭐야? 인물값들도 못해? 라며 술을 내려놓으셨고요. 하지만 이미 마신 샴페인과 와인에 취기덕인지 우리는 더 흥이 났고 실컷 더 먹고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3차를 외치는 인원들을 택시 태워 보내며 회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사람과 제가 남았더군요. 서로를 확인하고 어색해하고 있는데 성훈 씨 오늘도 같이 걸을까? 하더군요. 그 사람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저는 그 사람 쪽으로 걸었습니다. 묵묵히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 성훈 씨 사실 내가 고등학교 때 큰 수술을 했었어. 위암이었는데 자꾸 코피 나고 쓰러져서 큰 병원 갔다가 발견했거든. 다행히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중이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 우리 아빠가 위암으로 나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 엄마는 아파 아플 때 도망갔고 우리 할머니가 아빠 그렇게 보내고 내 병수발까지 하느라 엄청 고생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거 갚는 중이야. 라며 웃더군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제게 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치레 하느라 고등학교는 자퇴했다가 검정고시 보고 겨우 제 나이에 대학 갔어. 그때는 완치 판정 못 받아서 술도 못 먹고 미팅도 못하고 그랬다. 나 지방 국립대 나온 거 알지? 그것도 겨우 갔어. 그런데도 할머니 때문에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서울에 회사 취업해 할머니한테 월급 갖다 주는 재미로 살아. 연애도 못 해봤어. 다시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연애는커녕 친구들도 안 만났거든. 졸업 앞두고 완치 판정 받고 회사 들어와서야 겨우 술도 마셔봤고. 그렇게 악바리처럼 아등바등 하는 것도 다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아파서 누워있던 시간만큼 더 열심히 살고 싶었거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매 순간 다 열심히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고는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그래서 말인데 성훈 씨 마음이 그때 같다면 나 성훈 씨랑 연애라는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 라고 묻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 얼른 산타 할아버지가 제게 선물을 주시나 봐요. 진심이죠? 라고 물으며 그 사람을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과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항상 회식 후 걸으며 데이트를 하게 되더군요.
물론 일요일에도 만나 극장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뮤지컬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가긴 했지만요. 헤어지기 싫어 그 사람의 집 앞을 몇 번이고 오고 가고, 회식할 때도 일부러 빨리 파하길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연애하니? 누구야? 어떤 아가씨야? 라며 물으시더니, 예, 그러지 말고 집에 데리고 와.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엄마 아빠가 얼굴은 알아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염려와 마음이 어떤지 알았지만 그 사람이 혹시나 부담스러울까 싶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때가 되면 인사시킬게요. 아직 저희끼리 좀 더 만나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는 달래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다음 인사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좋을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꼭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일요일에 데이트를 하고 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며 저기 내가 조만간 할머니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그래 라며 흔쾌히 답하더니 안 그래도 할머니가 성훈 씨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 손녀 사이 보고 싶다고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자.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할게. 라며 준비한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다이아가 박힌 기본형 목걸이였는데 그 사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일요일에 할머니께 인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잔뜩 차리고서 저를 맞이해 주시고는 우리 혜경이가 좀 부족해도 잘 보듬어줘요. 잘 부탁해요. 라며 눈물까지 훔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모님도 같이 계셨는데 우리 엄마가 손주 사이 될 사람 온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이제는 내가 모실 테니까 우리 혜경이 행복하게 해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대로 엄청 차리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온 꽃다발과 고기 세트를 내밀자 어머, 뭐 이런 걸 고마워요. 라며 웃으시면서도 그 사람을 살피시는 게 보였습니다.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 말리려 했지만 그 사람이 제 허리춤을 지그시 당기며 눈치를 주기에 저는 그저 잠자코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내오신 어머니는 이것저것 물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알아보시더군요. 출신 대학과 집안 사정을 들으시고는 제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 어머니, 힘들 수 있는 와중에도 너무 밝게 잘 자랐죠? 회사에서도 정말 대단해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아마 제 부모님이 안 계신 것과 할머님이 키워주신 것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저 할머님께 넘치는 사랑받고 자랐고 다행히도 형편 어렵지 않았고 곁에서 고모님도 잘 살펴주셔서 삐뚤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염려하는 부분에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훈 씨, 부모님께 큰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서 그게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샘나서 못나게 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또박또박 자신의 의사를 밝히더군요. 역시 야무진 그 사람답게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에 또 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 사람에게 그래요.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볼게요. 라며 떨떠름한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꼭 그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람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제게 너가 뭐가 모자라서 지방대 출신에 부모도 없는 애랑 결혼하니? 내가 너 그런 짝 만나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공을 들여 키운 줄 알아? 라며 전에 없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지방대 출신이 저와 같은 회사 다니고 심지어 저보다 직급이 높아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일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랐으면 대견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정성 들여 키운 아들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점이 좋다는데 어머니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그 사람 놓치면 저는 이라고 말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대들지 않던 제가 대드는 것도 모자라 눈물까지 흘리니 놀라셨는지 눈이 커지셔서 저를 보시더군요.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데리고 나가시면서 너도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당신도 좋은 점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두 사람 다 이해가 가지만 어쨌거나 엄마 편이다.
엄마가 좋다고 하시면 나도 좋아. 그렇다고 그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야. 성훈이 너 말대로 대견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어머니와 저는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도 안 차려주셨고 출근하는 저를 내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저와 어머니 사이를 눈치챈 그 사람은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시면 우리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자. 난 그것도 좋아. 성호 씨만 내 곁에 있으면 돼. 라고 하더군요. 그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기대가 크셔서 그래. 내가 더 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혜경 씨도 예뻐하실 거야. 미안해. 내가 뭐라고. 라고 달래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우신 어머니께가 어머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은 점도 많은 사람이고요. 저는 그 사람하고 어머니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가정 만들고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내 어깨를 들썩이더니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번 주말에 다시 오라고 해. 저번에 사온 고기 재놨어. 같이 먹자고 해. 저번엔 미안했다고 하고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얼른 누워 계신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감사하다고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시면서 우셨고요. 그렇게 다시 저희 집에 인사 온 그 사람에게 어머니는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머님께 상견례가 언제가 좋으신지, 식 날짜는 언제가 좋으신지 여쭤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이 나고 상견례를 하고 나니 식장 정하고 날짜가 정해지고 청첩장을 찍어 여기저기 돌리느라 더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는 사람, 정말 저희가 연애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며 축하해줬습니다. 최대한 바쁘지 않은 시기에 식을 올리기 위해 한여름 휴가철에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신혼여행도 다녀올 것 같았거든요. 휴양지로 가서 빈둥거리며 놀고 오고 싶었거든요. 신혼집은 저희 집과 처갓집 중간인 회사 근처로 정해졌습니다. 작은 빌라 전세였지만 둘만의 공간이 생기고 그곳을 꾸미느라 둘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빈 벽에 그 사람과 저의 캐리커처를 그려넣으며 깔깔 웃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에서 그 사람은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후 아내는 입맛이 없다고 하다가 헛구역질을 하더군요. 혹시나 몸이 안 좋나 걱정을 했는데 아내는 저에게 큰 선물을 내밀더군요. 임신이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내가 아기랑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라며 아내를 안고 덩실거렸습니다. 아내도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긴장돼. 라며 웃었습니다. 더 예뻐 보이는 아내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 해줬습니다. 아내 닮은 딸이면 더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행복한 말들이 이어졌지만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입덧이 심했거든요. 먹고 싶다고 해 사다 주거나 양가 어른들께 부탁해 가져다 주면 얼마 먹지도 못하고 다 개워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병원에 가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산모들이 있다며 넘기셨지만 살이 너무 빠지고 잘 때도 너무 쓰러지듯 잠이 드는 게 걱정이 돼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기에 더 걱정이 됐거든요. 아내도 혹시나 싶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검진 결과 아내의 위와 그 주변에 종양이 보인다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리지 않더군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며 물으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희에게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모양이 좋지 않아요. 크기도 크고. 치료하려면 임신은 중지하셔야 하고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나을래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무슨 소리야. 당신 치료부터 받아야지. 아기는 나중에.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 손을 꼭 잡은 아내는 아니야. 아이 낳을래. 선생님, 저 아이 낳고 치료받아도 되죠? 라며 묻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곤란해하시며 환자분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보시는 대로 위치랑 크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그리고 전처럼 초기가 아니라 라며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아내는 일단 생각을 더 해보고 올게요. 라더니 그대로 일어나 진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회사를 사표를 내고는 아이를 낳고 수술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아이도 소중했지만 아내가 더 소중했기에 아내에게 아이 없이 우리 둘이 살아도 된다며 설득했지만 듣지 않더군요. 셋 다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아기를 포기해?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아니 못해. 이렇게 내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는데 어떻게 그래? 라며 버티더군요. 할 수 없이 고모님과 할머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아내는 완강했습니다. 사실을 아신 부모님도 아내를 설득하셨지만 아내는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러는 사이 아내는 점점 마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라고 있는지 배는 점점 더 불러올랐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만 졸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아내 병간호를 하기 위해 회사도 쉬지 못하는데 아내 혼자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니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약도 거부하시니 저희로서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아내는 그 고통을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견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입힐 베넷저고리를 만들고 아이가 덮을 아이 이불을 만들고 아이 장난감을 사 모으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아내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이가 36주가 되자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를 권하셨습니다. 아내의 치료도 급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38주는 넘어야 한다면서 39주가 되는 날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한눈에 아내를 닮았더군요. 아이를 닮은 아내는 엄마가 젖도 못 줘서 미안해 라며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아내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내에게 집중하고 싶어 어머니께 아이를 부탁드렸죠. 아이를 낳고 몸조리는커녕 큰 수술을 앞둔 아내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산 직전에는 피를 토하기도 했고 음식은 거의 먹지 못해 링거를 맞으며 버텼거든요. 그런 아내가 낳아 아이와 함께 저희 보금자리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아내를 아프게 하셨는지 신이 원망스러웠죠. 검사 결과 아내는 3기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이도 많이 돼 수술을 하더라도 꽤 많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라도 아내가 살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앞두고 괴로워하면서도 나 대머리도 꽤 괜찮아. 내가 해봤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아이를 돌보시는 부모님께 죄송하긴 했지만 매일 아침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뽑아서 보면 아내가 힘을 낼 것 같아서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아이의 사진을 본 아내는 여보, 내가 얼른 건강해져서 우리 아가랑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알았지?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약속 꼭 지켜. 알았지? 라면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웃으며 저와 산책을 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술 경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제대로 먹지 못했고 그만큼 퇴원도 늦어졌습니다. 아이를 만나길 원했지만 어린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 부모님이 찍어주신 사진을 현상에 가져다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대로 먹지 못해 마르고 튼 입술로 사진에 뽀뽀를 하며 엄마가 얼른 나와서 갈게 라며 눈물을 짓고는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기운 없이 누워만 있던 아내는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을 노트에 적고는 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적어? 당신이 직접 가서 말로 해주면 되지. 라는 저에게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잊어버릴까봐 나중에 우리 미니가 다 커서 대학 갈 때쯤에 선물로 줄 거야. 엄마가 이때는 이런 마음이었다고. 임신 안날부터 써서 벌써 한 3권 돼. 내가 원래 수다쟁이잖아. 라며 웃어 보이던 아내는 수술을 받고 2달 만에 퇴원도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를 한 번 더 안아보지도 못하고 준비한 장난감으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긴 채 저를 보며 웃던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만큼 괴로웠을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워 제 자신을 마구 때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말리시며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자네가 이러면 혜경이 더 아파. 라고 하시는데 머릿속이 어지러우며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아내가 고집을 부리더라도 수술을 받게 했어야 했나 싶다가도 아내가 가지런히 모아놓은 아이 사진을 보니 또 아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집으로 가 누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에게 엄마의 일을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 몰라 아이 곁에가 웅크리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미니 엄마도 없는데 아빠라도 정신 차려야 애를 키우지. 라고 하시는 말씀에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없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내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일을 다니며 아이를 키울 테니까요. 살림을 정리하고 아이 물건을 챙기면서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 느껴져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사한 집도 전에 집과 비슷하게 꾸몄습니다. 마치 아내가 해놓은 것처럼 하고 싶었거든요. 아침에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면 저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어머니는 가시고 제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합가를 하자 하셨지만 그러면 아내의 물건을 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내처럼 잘 웃었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으며 이리저리 장난을 칠 때는 아내를 더 닮은 얼굴이라 마음 한구석이 저릴 때가 있긴 했지만 아이를 위해 버텼습니다. 회사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면서 전처럼 야근이 많지 않아 아이와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어졌습니다. 아내가 그리울 때면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꺼내보곤 했었는데 아이에게 나중에 전해주려고 챙겨놓은 아내의 일기는 저도 보지 않고 챙겨두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보면 저도 보려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는 잘 자라 반장도 하고 학생의 임원도 하는 씩씩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나름 자기 일을 잘 처리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좋은데 그때뿐이야.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어. 꿈에 없다고 해야 하나? 라면서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하다가 아내의 일기가 떠올라 아이에게 전해주었죠. 엄마 이야기는 도통 하지 않던 아이가 그 일기를 보더니 엄청 좋아하더군요. 몇 날 며칠을 밤마다 그 일기를 읽으며 우는 것 같더니 아빠, 자? 하면서 일기장을 펼쳐 저에게 전하더군요. 그래서 읽어보니 꽃잎아, 엄마가 오늘도 먹지를 못하고 꽃잎이를 힘들게 했어. 미안해. 엄마가 건강했으면 아빠도 꽃잎이도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시작하는 글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아내의 필체에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꽃잎아, 이 글을 읽을 꽃잎이 곁에 엄마가 꼭 곁에 있어주고 싶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얼마나 꽃잎이를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줄래?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못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너무 두려워. 그런데 꽃잎아, 엄마는 아빠가 계셔서 마음이 놓여. 아빠는 엄마보다 더 꽃잎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거든. 꽃잎아, 나중에 꽃잎이가 어떤 사람이 되건 나보다 낮은 사람을 돕고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꽃잎이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면 엄마는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아빠를 잘 부탁해. 아빠가 좀 여리시거든. 엄마가 끝까지 있어주지 못했다면 너무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알았지? 라고 쓰여있는 일기의 마지막 장을 읽으며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우는 제 곁에서 아이는 할머니가 나보고 엄마 팔자 닮아서 팔자가 안 좋다고 하길래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게 내 잘못 같고 엄마 잘못 같아서 그래서 엄마 얘기도 못하고 컸는데 엄마가 아빠랑 나를 엄청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큰 사랑 받았으면서도 몰라서 죄송해요. 엄마 말처럼 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래? 라더니 그날부터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 같던 아이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안 해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하면서 후원을 여러 군데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다 만났다면서요. 인물도 좋고 인품도 좋아 보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곧 상견례를 앞두고 나니 아내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매번 답장도 없는 편지를 쓰려니 더 울적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너무 수다스러워서 놀라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혜경아, 우리 딸 미니가 너무 좋은 짝을 데려왔어. 당신이 있었으면 호들갑을 떨며 상을 차렸을 텐데 그냥 밖에서 먹었어. 내가 어찌됐든 챙겨서 시집 잘 보내볼게. 나중에 만나면 꼭 잘했다고 해주는 거야. 알았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울면 미니가 속상할까봐 못 울겠어. 그래서 당신도 그때 아프면서도 자꾸 웃었구나. 바보. 힘들다고 아프다고 해도 됐는데. 여보,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칭찬받을 생각에 나 견뎌. 알지? 내가 계속 칭찬받을 거리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칭찬해줘. 라고요. 저희 딸 결혼 잘 시키고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